오늘도 이제 그때처럼 네. 인성 면접, 시사 면접 나눠서 진행을 해드리고, 제가 저번 면접 때 자기소개 들었었나요?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소개를 이번에 한번 들어보고 자기소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라 지원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해서 투고를 이뤄왔는데요. 제 글이 영화학교 시내20일과 중앙일보 나도 칼럼니스트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뿌듯함을 느껴서 그날 꿈을 키웠습니다. 꿈을 키우고 나서는 국내외 언론사에서 근무하며 실무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맨 처음 근무했던 곳은 매경닷컴이었습니다. 그때 매경닷컴에서 증권과 금융기사를 편집하면서 세계경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언론의 허브인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영국에서는 BBC의 월드 서비스 중에 코리아 팀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외국인들과의 잦은 협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학 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또 영국이 생각하는 언론과 공영방송의 가치 그리고 유럽 경제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이데일리에서 글로벌 경제부 인턴 활동을 했습니다. 하루에 4-5개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사 구성 능력과 작성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때 제 기사가 이데일리 신문에도 자주 실렸고 또 다음 카카오에서 조회수 1위 기사에 여러 번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커리어가 이번 서울경제 견습 기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지금 스펙이나 어떤 경력 같은 게 되게 화려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면접 답변하실 때는 항상 그 줄기를 좀 잡고 가셔야 돼요. 뭔가 다다다다 이렇게 막 나열식으로 신변잡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줄기를 좀 잡고 답변에도 하나의 주제에 관통되는 어떤 그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짧은 글에도. 왜냐면 실제로 제가 논술을 쓸 때 하나의 줄기를 쫙 잡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접 답변에도 똑같이 하나의 중심 줄기가 쫙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나열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실 거면은 첫 번째, 저는 경제신문에 최적화된 누구보다도 최적화된 지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먼저 이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서울경제신문에 최적화된 준비된 지원자 김다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렇게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경제신문에 최적화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쭉 이렇게 하지 말고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근거를 드는 거죠. 나도 칼럼니스트 얘기하고 그 다음 영국 BBC 얘기하고 그 다음 이데일리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경제신문에 최적화된 지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누구누구였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서론 본론 결론이 없어요. 답변에 전혀.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내가 경제신문에 최적화된 어떤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저는 뭐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경제신문에 최적화된 지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한번 다시 머리 구성을 해서. 네. 저는 서울경제신문에 최적화된 지원자 김다솔입니다. 제가 경제신문에 최적화된 이유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장문 실력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중앙일보의 나도 칼럼니스트와 영화학교 시내21을 투고해서 제 글이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네, 기자가 되겠다고 꿈꿨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는 영어 실력인데요. 저는 매경닷컴에서 증권가 금융기사 편집 업무를 맡으며 세계경제가 한국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떠나서 영국 BBC에서 월드 서비스 코리아 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어학 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능력입니다. 저는 이데일리 글로벌 경제부에서 인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루에 4-5개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제 기사가 이데일리 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다음 카카오에서 조회수 1위 기사에 여러 번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상 지원자 김다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상 경제신문에 최적화된 지원자 김다솔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수미상관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열고 닫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자기소개서에서도 뭐 내가 경제신문에 적합한 이유를 3가지를 딱딱딱 꼽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좋아요. 되게 좋은데 2번이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일보 나도 칼럼니스트라고 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직관성 있는 걸 원해요. 그래서 중앙일보 나도 칼럼니스트에 기재를 한 적이 있고 중앙일보의 경험 두 번째는 이제 매경닷컴에서의 어떤 국제금융 국제세 경제를 바라보는 눈을 길렀고 그러면서 영국 BBC 유학도 간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은 짧게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데일리에서 그런 어떤 실무적인 능력까지 갖췄다 한 다음에 이상 이 3가지 능력을 바탕으로 한 다음에
딱 이거 언급을 하고 이상 서울경제신문에 최적화된 지원자 누구누구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사실은 워낙 스펙이 화려해서 이 스펙 자체가 그냥 제가 볼 땐 그냥 하나의 후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되게 좋고요. 자기소개 되게 좋고 이렇게만 말하고 올 수 있으면 자기소개는 아마 A나 A 플러스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주셨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아마 근데 서울경제는 워낙 치다 질문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고 실제로 총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이러한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구가 감소하면 국내 수능 시장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장률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공보육과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서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대1에 근무할 때 부장님들께서 하셨던 말이 여자가 3번 꺾이는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을 때,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수능 칠 때 대부분이 새 구간에서 여기자들이 일을 그만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공보육을 강화한다면 여성들이 굳이 집에 머물지 않아도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러면 여자들의 유효 인력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좋은데 일단 그 답변 허점이 좀 있어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GDP가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근데 물론 이제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GDP가 높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떤 고부가 가치 산업이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꼭 무조건 인구가 많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렇게 따지면 인도가 제일 미국보다 GDP가 높아야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물론 인구가 어떤 국내 총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이 언급을 해야 돼요. 생산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까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이 15세에서 64세라고 볼 수 있는 경제 중심축 허리가 얇아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이들이 사실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그들의 기여도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 대한민국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국가 존망의 위기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좀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GDP가 낮아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왜요? 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잖아요. 해결책인데 해결책을 첫 번째로 보육을 뽑아주셨어요. 근데 보육도 좋아요. 보육도 왜냐면 그런 언급은 되게 좋아요. 그런 게 후킹이거든요. 왜냐면 그분들 웃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떤 경제신문에서 모 경제지에서 일할 때 팀장님이 여자는 3번 꺾인다고 하더라. 그런 것처럼 이런 현상이 지금 만연해 있는데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언중유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조크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 이런 현상이 지금 만연해 있고 국가에서 보육에 관해서만큼은 좀 책임지는 제도와 법적 제도와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그 보육과 관련된 부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족을 좀 쳐야 돼요. 지금 치고 그냥 그 일화 속에는 좋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디코이가 되면서 훅으로 탁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되게 웃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은 그런 발언을 좋아할 거예요. 좋아해서 그냥 약간 그걸 자극해주면서 미소를 머금으면서 해도 돼요. 제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만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어떤 조크인 것 같다. 그래서 그만큼 보육에 관련해서만큼은 국가가 좀 책임지고 어떤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나 인프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시급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까지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에는 큰 줄기가 있어야 돼요. 줄기가 없고 계속 그 가지에 함몰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줄기를 쫙 잡고 가되 이 가지 하나 치고 이 가지 하나 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답변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줄기 타고 오다가 갑자기 이 가지로 빠져. 또 이 가지를 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은 답변이 되게 두서가 없고 전혀 정돈된 느낌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 답변의 큰 핵심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난 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인 가구는 66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한다고 한다. 증가의 원인과 1인 가구 증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경솔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주택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결혼을 미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주택 공급을 늘려서 젊은 사람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장치와 인프라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뻔한 질문에 뻔한 답변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어떤 청년 세대들이 빨리 독립을 해서 뭔가 스스로 뭔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색다른 발상의 전환등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인 가구 증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 1인 가구의 증가의 어떤 원인이나 결과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단순 독립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진짜로 건설적으로 설계하고 자립하는 그런 원인에 의한 독립이라면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 세대들이 대한민국 경제 주축으로 떠오를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약간 일종의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 왜냐면 1인 가구의 증가 자체를 되게 나쁘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기자는 어떤 본인만의 분석과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1인 가구 증가 왜 나쁘지? 저도 혼자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나쁘지 않죠, 사실은. 그리고 또 부모님 세대에 같이 살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저희가 그 부모님 세대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경제력은 측정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님이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 사신다. 그럼 둘째 나도 이제 부유층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가 부자인 거지 내가 부자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1인 가구 증가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봐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만약 생각을 좀 안 해보신 부분인 것 같아서 만약에 답변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또 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청년들의 대출이 늘어난다,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의 대출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부채가 그만큼 청년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부터 이제 짊어지고 갈 어떤 부채가 어떤 영끌 비투 이런 현상과 겹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금 되게 다 조망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빚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의 빚은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이 감내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의 빚은 나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게 그냥 한탕주의, 막 영끌 비투 이런 걸로 막 투자하고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스타트업을 해보겠다, 내가 뭐 장사를 해보겠다, 대출 안 받고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현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대부분 이제 언론사들은 되게 이게 큰 문제라고 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그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 내부적으로도 들어가 봐야죠. 그 원인과 이유나 어떤 이런 걸 봐야죠. 결과나. 왜냐면 그냥 딱 그 팩트만 봤을 때 청년 세대들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 자체가 왜 문제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분석과 통찰이거든요.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만약에 하지만 이게 한탕주의에 입각해서 그 자금들이 다 뭐 어떤 비트코인이나 어떤 이런 주식 부동산에 투자로 들어간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본인이 어떤 창업 자금 마련을 위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정착을 하기 위해서 꼭 대출이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런 약간 본인만의 샤프한 어떤 날카로운 어떤 분석과 통찰을 좀 보여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도 사실 그렇게 안 했을 거거든요. 그분들도 미처 몰랐던 분석일 거예요. 맞네? 그럼 이런 게 또 하나의 발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기사에.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그 분석과 통찰을 보여주시면은 이런 걸 이제 디코이라고 하고 이제 진짜 웃긴이 되는 거죠. 와, 얘 똑똑하다. 그러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약간 이제 인성 질문 좀 드릴게요. 이런 질문은 이제 실무진 면접에서 부장들이 물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작성한 기사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 혹은 비난글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해 주세요. 댓글이 늘 전부 악플이었습니다. 저는 투자에 관련된 기사를 자주 쓰는데 뭐가 오른다고 했는데 오르지 않거나 암호화폐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냈거나 아니면 암호화폐로 떼돈을 벌었다는 글을 썼을 때마다 악플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근데 특히 제가 10년 전에 테슬라에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라는 기사로 다음 카카오에서 1위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든 10년 전에 샀으면 다 부동산을 강남에 10년 전에 샀으면 얼마냐, 비트코인에 넣었으면 얼마냐, 이런 식의 악플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저는
어떤 댓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과거에 어떤 종목이 올랐고 뭐 때문에 성장성이 있었고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악플을 성사의 기회로 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답변 좋아요. 좋은데 일단 또 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기를 먼저 잡고 가세요. 그러니까 줄기를 먼저 주제를 딱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사실 무풀보다는 악플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 어떤 기사를 썼는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있으면 오히려 더 슬플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이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양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사에 댓글이 달리고 어떤 공론의 장, 토론의 장이 마련이 되는 게 일종의 더 기사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양념 같은 MSG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일희를 비하지 않고 오히려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리고 그렇게 토론이나 공론의 장이 열리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발상의 전환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줄기 좀 잡고 그러니까 무풀보다 악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아예 한 10초 정도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10초는 좀 길고 한 5초? 3에서 5초는 괜찮아요. 10초까지 걸리면은 갑자기 갑분싸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생각보다 그게 길거든요. 그 정적의 시간이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내가 정적을 해버리니까 그게 10초까지 되면 좀 길어요. 그래서 한 3초에서 5초 정도는 괜찮아요. 끝까지는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좀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연습이 워낙 많이 했다 보니까 그냥 자유자재로 나오는 거예요. 순발력 있게. 근데 이제 학생들이 평소에 이제 스피치나 이런 면접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를 막 정리정돈을 해서 말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소에 연습을 막 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평소에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저희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그냥 그냥 친구랑 만나서 뭐 술 마실 때라든지 아니면 그냥 친구 만나서 놀 때라든지 이럴 때도 어떤 이런 안건에 대해서 어떤 기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안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본인의 주장과 생각을 약간 한번 말해보는 그런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해주시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리정돈이 잘 된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딱 그 악플이 좋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양념이란 이런 게 이제 디코이죠.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 뭔가 답변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고 그래서 일일비하지 않고 가겠다. 이렇게 3단 구성으로 해서 구성이 있어야 돼요. 정리정돈을 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작년에 받은 질문 또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책이 어떤 점에서 좋았는지. 저는 케인즈가 영국 재정을 어떻게 파탄했는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영국 경제를 파탄했다는 책의 제목이 신기해서 읽었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뷰캐넌이라는 경제학자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케인지안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케인즈는 불경기 때 양적 완화를 피고 경기가 좋아지면 긴축을 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대의민주주의에서는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불경기에도 양적 완화를 정치인들이 부르짖고 거기서 케인즈를 인용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이 케인시안을 제공한 이후에 케인시안 정책가들이 정책을 펼쳐서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로 올라갔고 실업률도 7%까지 올랐습니다. 이후에 마가릿 대처가 취임하면서 이 제임스 뷰캐넌과 함께한 하이에크의 이론을 채택을 했고 대처가 인플레이션을 한 자릿수로 낮췄다는 결과를 두고 신기하고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답변이 너무 훌륭한데요. 사실 이런 책 뭐 읽었어요? 이런 질문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질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호기심에 의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1번 질문으로 지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식견과 안목을 뽐낼 수 있는. 왜냐면 사실은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을 때 존 메이너드 경제학의 아버지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되게 사람들이 인식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케인지언이 어떻게 영국 재정을 파탄을 냈느냐, 케인즈가. 되게 신기하다. 그 책 자체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만 읽었다가 끝이 아니라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거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표를 이식해야 되는 어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긴축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제 완화적인 재정 정책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가 재정은 점점 힘들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게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그 뒤에 마가리 대처랑 하이에크를 언급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하여튼 이렇게만 답변해줘도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좀 약간 MS를 드리면은 실제로 지금 이재명이나 윤석열 후보가 완전 포퓰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케인지언적인 그런 경제정책 가지고 있죠. 둘 다 큰 정부를 지향을 하죠.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해서 실제로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권장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의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백그라운드에는 다 그런 내용들이 쫙 있는 거잖아요. 꼭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는 거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 딱 느껴지잖아요. 아, 얘가 되게 뭔가 풍자잖아요. 되게 sarcastic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센스예요. 감각과 센스. 그럼 살짝 미소를 머금으면서 실제로 저는 이 책을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마무리하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아, 이 되게 감각도 있고 센스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이렇게. 그래서 그 마지막 그거를 딱 이게 이제 순간적인 어떤 센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나오면은 책이 만약에 나오면은 한번 이렇게 마지막에 딱 한번 붙여주시면 분 4명 다 아마 와우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답변을 정말 잘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사 면접 질문 하나 가지 드릴게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서 상반된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비교해보고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긴축 정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급 준비를 낮추고 거의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그 LPR 우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탈빈도화되면서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에 휩싸일 수 있고 이는 통화 그리고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원자분은 일종의 통화정책의 디커플링이 대한민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해서 대한민국 코스피나 코스닥이 떨어질 거라고 보시니 네, 하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VIX라고 S&P 500의 30일 선물 지수에 변동폭을 보여주는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가 반드시 하락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동성이 시장을 저지하는 가장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너무 훌륭한데요. 확실히 어떤 이런 주식이나 투자 관련된 어떤 부분은 손을 댈 거리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십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통화정책이 어떻게 상반되게 가는지도 모르는 지원자도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근데 너무너무 잘 알고 잘 짚었죠. 한마디로 미국은 긴축이고 중국은 완화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게 그런 건 있어요.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을 펼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도 이제 그 PPI가 나왔거든요. PPI가 거의 8%인가 나왔어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딱 2개예요. 첫 번째는 임금 상승. 이건 진짜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은 사실 뭐 공급망 쇼크다 이래서 일시적인 트랜지토리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런 입장을 바꾸기도 했지만 진짜 무서워하는 거는 그 임금 상승발 인플레이션. 이건 진짜예요. 그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BEI라고 하는데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경제는 심리인데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을 사야 되는데 안 사. 아니죠. 빨리 사는 거죠. 비싸질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사는 거지. 그러면은 더더욱 올라가 가격이. 그래서 그 2가지가 제일 큰 문제고 실제로 페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나 어떤 뭐 CPI나 근원 CPI, 뭐 근원 PC 이런 거 보겠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임금 상승률 그리고 기대 인플레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만약에 뭐 이런 물가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한번 이렇게 나만의 분석과 통찰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2가지가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페드가 딱 이 2가지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롬 파월이 이제 트랜지토리라고 해서 했잖아요. 근데 나는 국내 언론들이 되게 분석을 좀 잘못하는 것 같은 게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제롬 파월이. 그럼 뭐가 트랜지토리 했다는 거냐면은 트랜지토리한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다 외신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인플레 일시적이라던 파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그 명문을 보면은 그래도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필할 수 있어요. 기존 언론들이 잘못 찍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물론 인플레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 명문을 보면은 언급 보면은 트랜지토리 팩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페드가 워낙 말장난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한 적은 없죠. 사실 제롬 파월이 그 입장도 약간 바뀌었는데 트랜지토리한 입장도 이제 바뀌었어요. 그 요인조차도 일시적이지가 않을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제롬 파월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싹 다 보거든요. 항상 저는 그 언론사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름 경제신문이라고 하는 언론사들이 제대로 분석을 안 하는, 제대로 해석을 안 하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 거고, 최근에 말을 바꾼 거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일시적인 요인들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입장을 바꾼 거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그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대한민국 경제지들이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페드는 우리나라는 되게 막 파월이 틀렸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무식하네 뭐. 근데 그게 아니고 페드는 딱 두 개 본다니까요. 첫 번째 임금 상승률, 두 번째 기대 인플레. 이 두 개를 봐요, 다 실질적으로는. 왜 이 두 개가 오면 이건 진짜 인플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롬 파월이 그런 말 했죠. 내년 3월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긴축적인,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테이퍼링을 단행을 했는데, 테이퍼링을 이제 150억 달러씩 하고 있거든요. 아실 거예요.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 해서. 근데 이걸 300억 달러로 이번에 지금 오늘 하고 내일 FOMC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 이게 300억 달러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가속화되겠다 해서 갈 수도 있죠. 그 가는 배경은 지금 PPI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PPI가 너무 올랐고,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임금 상승률이 올라간다. 그럼 이건 진짜 인플레예요. 진성 인플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종의,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의 어떤 진짜 임금 상승률이 오르는 거랑 어떤 이 기대 인플레가까지도 지금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급선회를 이건 안 되지 해서 급선회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런 게, 사실은 저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많이 했지만 경제지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이 써먹을 만한 질문이 나오면, 뭐 예를 들면 경제지가 크게 실수한 기사라든지, 아니면 이 기사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기사가 있었나? 좀 별로였던 기사 있었나?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또 영국에서 BBC에서 또 그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신뢰가 생길 거라고. 딱 쟤는 나보다 영어 잘하는 애라고 딱 신뢰가 딱 생길 거기 때문에, 특히나 지원자님이 그렇게 말하는 건 더더욱 신뢰가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되게 저는 항상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인플레 일시적, 아니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 공급망 쇼크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 디테스트 함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GBC라고 하죠.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싹 다 다시 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고 미국은 세계 소비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GDP에서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값싼 원자재나 이렇게 그런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그걸 팔면 미국이 사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GDP가 올라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그 와중에서 등장한 게 트럼프예요. 이 레드넥이라고 하죠. 세계 공장이 어디가 됐어요? 중국이 됐잖아요.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가 됐던 거고, 그래서 러스트 벨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열풍을 등에 업고 당선된 사람이 트럼프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되게 깊죠, 재밌죠. 그러니까 재밌는데 너무 깊은 것 같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튼 지금 미국이 진짜 인플레를 두려워하고 있고, 이 진짜 인플레를 결정짓는 이 두 가지 요인을 유심히 보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좀 잘못된 분석이나 잘못된 오역된 거 있는지, 그런 유사한 질문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으면 합격이에요. 이런 분석을 누가 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만 말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와우 포인트들이 몇 가지 나온 부분이, 일단 그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LPR 금리를 언급해주신 부분, 그리고 그 빅스 지수 언급하신 부분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탈동조화라고 하지 말고 디커플링을 하세요. 그냥 그분들이 약간 말 같은 거, 이런 거 좀 블러핑하는 거 좋아해서 그냥 디커플링이라고 하고, 그리고 빅스 지수라고 하면, 왜냐면 BIX 알 겁니다. 빅스 지수 알 거예요. 그냥 빅스 지수라고 하시고, 모르면 자기네들이 문제지. 경제신문의 부장들이 빅스 지수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약간 지적 허세는 부려도 돼요. 답변을 정말 잘해주셨다. 그리고 중국의 기준금리는 대출 우대 금리고, 그걸 이제 LPR 금리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버벅거린 것 같아서 확실하게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릴게요. MZ세대가 차기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캐스팅 보터로 떠올랐다는 기사가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한번 설명하고 청년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MZ세대가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가장 많이 두 양당 후보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MZ세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MZ세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당, 야당 둘 다 만족할 만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Z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얼마 전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다고 했는데 시공노비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간제, 공공일자리, 조인, 그리고 비정규직. 이런 일자리는 MZ세대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정말 유연하더라도 정규직이고 오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거 문제 역시 기존의 세금으로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를 인정하고 공급을 늘려주고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재개발 기제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너무 좋은데 그 앞에 부분이 너무 장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시공노비부터 얘기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공노비란 말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공노비란 말은 이렇게 그 언급을 쫙 해주신 다음에 시간제, 공공일자리, 뭐 노인, 비정규직 이렇게 해가지고 언급을 딱 해주시고, 그만큼 지금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양질의 일자리인데,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만큼 청년들의 사정이 안 좋은 만큼 원래 그래요. 국민들의 삶이 어려우면 정치에 관심이 많아져요. 원래 그 요순시대다 태평성대다 할 때는 국민들이 임금님 얼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잘하니까, 본인 삶에 만족하니까 굳이 대통령이 누군지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긴 한데, 그만큼 최근에 정치에 관심이 늘어난 배경은 그만큼 청년들의 삶이 팍팍해졌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는 당연히 캐스팅 보트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이 안 돼서 지금 사회적으로 정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우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까지만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시공노비란 말은 너무 좋네요. 저는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냥 딱 후킹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이제 미끼가 되는 거죠. 디코일을 던지고,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완전 프레임, 내 프레임 같이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다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약간 궁금한 게 있는 게, 추가 질문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대남, 이대녀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재명이나 윤석열 후보 둘 다 이대남들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그런 어떤 젠더 갈등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대남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현 정부가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효과가 없었고 그 와중에서 남자들이 불만을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캐스팅부터 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불만 계층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더 정치에 더 관심이 많고 억눌렸던 그런 거를 어떤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표출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집중을 하는 것이다. 네. 좋네요. 좋은 분석이에요. 좋은 분석이고, 그러면은 이대녀가 소외되는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현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갈라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녀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건 본질을 흐리고 정말 필요한 일자리라던가 주거 문제를 가리고 양측의 분열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현재를 보면은 의사와 원격 의료에 관해서는 의사와 그리고 환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주택에 관해서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 세입자, 그리고 세금을 심지어 올려서 세금을 전가하는 식으로 분열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론도 이 과정에서 한몫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꼬리 질문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봤고, 그리고 이건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일종의 조크 질문, 그러니까
가벼운 질문으로 이번에 이재명 대 윤석열 누가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질문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캐스팅보트로 저희 적군은 Z세대가 현 정부에 대한 주택 문제에서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큰 비판을 받았던 게 정책을 자주 바꾼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오랜 들어만 해도 20번이 넘게 주택 관련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는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공론화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고 양도세를 완화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거 역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를 크게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해주셨고 이거는 사실 본인의 생각을 묻는 거니까 뭐 누가 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래도 윤석열이 된다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서울경제니까 한겨레나 경향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래서 뭐 약간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약점들을 좀 지적을 잘 해주셨고 그래서 그 정도로만 답변하면은 그냥 이건 가벼운 질문으로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만 답변해서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하고 약간 연관된 질문인데 지금 만약에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을 인터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를 인터뷰하고 싶은지 그리고 가장 먼저 묻고 싶은 질문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하는 뒤에 네. 양도세 완화 발언을 하셨는데 정당성이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다. 국민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왜냐면 뭐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하는 것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한테 묻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양도세 완화가 가장 큰 이슈죠 지금. 그래서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중과를 1년 유예하겠다고 입장이 바뀌었는데 합의는 하고 나온 것인지 좋네요. 이런 질문 정말 좋아요. 네. 딱 시의성 있게 딱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어요. 혹시 오늘자 서울경제신문의 일면 톱에 실린 기사가 뭔지 아시나요? 인사들이 떠나고 있다였습니다. 아,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런 건 그냥 이제 약간 기본적으로 여쭤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질문 드릴게요. 미국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정부 사설단을 보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이 대한민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전선언의 불확실성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북한, 중국, 미국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불참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보이콧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정말 보이콧을 하면 종전선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진짜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의 불확실성 딱 이걸 언급해주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죠 이게. 그래서 답변이 되게 짧고 간결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종전선언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외교적 노선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 같다. 너무 좋네요. 답변이 되게 좋았고 그러면 약간 꼬리 질문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종전선언이 정말 뭘 위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건 공약이었고 임기에 끝마치겠다는 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북한이 이를 빌미로 유엔사를 내보내라, 한미 군사훈련 그만해라 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무력화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울경제는 완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래서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고 한 가지 추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답변 위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추진을 해야겠다 하면 어떤 국제적인 컨센서스, 그러니까 미국이든 다른 외교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국내적으로도 국민들의 어떤 의사를 묻고 공론의 장을 마련한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해야겠다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열려있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충분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세 번째 같은 질문이죠. 논쟁적인 이슈에 관한 질문인데
그만큼 논쟁적인 이슈는 제가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열려있는 모습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약간의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임기가 만료돼서 집으로 돌아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다면? 메르켈 총리는 보수당이었지만 정책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보수화 진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티 지도력이라고 하는데요. 메르켈은 원전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보수하다가도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는 손바닥 뒤집기도 하고 당을 포용하는 리더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내려오겠다고 선언했을 때 지지율이 70%에 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 없이는 친환경이 불가능하다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이라는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배워야 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일단 구체적인 언급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근데 보수당이라고 하지 말고 기독민주당이라고 하시고 기민당이거든요. 그래서 기독민주당이라 해주시고 그다음 무티 리더십 이런 거는 너무 좋죠. 실제로 내가 메르켈을 잘 알고 있다라는 어떤 내 지식과 정보를 보여주는 입장이 되고 그리고 물러날 때 지금 지지율이 75%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한편으로는 독일 국민들이 부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언급들이 나와주면 좋고 중간에 손바닥 뒤집짓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이재명이랑 뭐가 다른 느낌이 들죠. 예, 이재명도 대구 가서 이런 얘기하고 광주 가서 이런 얘기하고 그게 사실 그게 그렇게 유연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약간 변덕스러운 거죠. 그래서 근데 메르켈 총리는 이재명처럼 하진 않았어요. 이건 약간 좀 깊은 내용이긴 한데 독일이 통치하는 방식이 약간 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올라프 숄츠 신임 총리가 신호등 연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중도 좌파 계열이죠. 좌파 계열의 연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독일 당이 좀 많으니까 더보르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뭐 이런 당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연정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기민당 같은 경우는 보수 쪽이잖아요. 보수 쪽 같은 경우도 연정을 했어요. 올라프 숄츠 이분이 숄츠 총리가 독일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 때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재정부 장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했는데 뭐 이재명 후보 캠프에 어떤 그 경제 강요를 장관으로 앉히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정치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이 돼 있어서 좀 어떻게 대화 소통의 장이 잘 마련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 한 번쯤 연정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대타협의 장, 정치 시스템 자체도 한 번쯤은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대연정이라고 해서 임기 말에 실패를 했죠. 어떤 반대 부딪혀서. 근데 연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약간 연정에 대한 생각까지 했구나, 아이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이런 깊은 고민까지 했다고? 네, 이런 약간 그 생각과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어떤 메르켈의 리더십도 좋지만 독일 국민들의 팔로워십도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언론사들이 메르켈의 리더십만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메르켈이 탄생했다면 과연 메르켈이 75%까지 지지를 받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메르켈 총리가 나왔다면 이렇게 은퇴하실 때 75% 지지를 받으면서 은퇴를 하셨을까? 는 약간 궁금증이 지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분들은 또 좋아하죠. 왜냐면 맞죠, 사실은. 그래서 독일 국민들의 팔로워십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네. 지금은 사실 저는 뭐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 국민들도 반성을 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너무 좀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크고 너무 감정적이잖아요. 모든 어떤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질문은 이제 모든 언론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데스크랑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만약에 데스크랑 입장이 다르다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지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와대일 때는 데스크의 입장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데일리에서 글로벌 경제부에서 근무할 때 팀장님이랑 생각이 많이 엇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이 일본
일반인 여행객을 허용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파이널타임즈, 뉴욕타임즈, 일간지 경제지를 불구하고 매일 일면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쓰게 됐습니다. 저는 오전에 나왔던 기사였고 다른 언론사에서 많이 다뤘던 만큼 빨리 써서 내보내야지 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0분 만에 기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는 이렇게 단순 스케치를 하는 기사는 의미가 없다. 산업계의 동향, 앞으로 여행 산업이 어떻게 될 거고 미국에서 문을 열었을 때 영국 공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추가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따르고 점심 먹기 전까지 12시까지 내내 그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온라인에 냈을 때는 이미 너무 이슈가 커서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데일리 신문에 글로벌 경제부 탑은 제 기사였습니다. 그 답변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혹시 이제 내일 가서 부장님이나 그 대표 임원진분들이 눈을 안 마주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도 그분들을 안 쳐다보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먼 선을 보고 대답을 한다거나 이렇게 대답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상관없는데 그분들은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임원진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속된 말로 조금 되게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반말하시죠. 그리고 딱 이렇게 딱 약간 좀 걸터 앉아가지고 한번 평가해 볼게. 약간 이런 입장이 커요. 근데 그런 부분에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는 평가를 당하는 입장이니까 뭐 그분들한테 그것까지 바라는 것도 무리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저도 면접 볼 때 핸드폰 했어요. 그 대표분이 핸드폰 하시더라고요. 부회장이. 솔직히 좀 무례하다 하겠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어쨌든가 그걸 거기서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우리는 약간 그래도 일단 합격하는 게 우선이니까 좀 참고 그냥 그 대표를 쳐다보면서 혹은 임원진들 쳐다보면서 혹은 이제 부부장님들을 무조건 쳐다봐야 돼요. 눈을 무조건 마주쳐야 돼요. 그분들은 기록을 할 수 있거든요. 뭐를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눈을 안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면접관이 눈을 안 맞춘다고 해서 면접 지원자도 딴 데 보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최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질문을 한 분을 쳐다보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제 한 번씩 쫙 이렇게 돌려주면 좋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질문했다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만 하지 말고 또 이분이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분들이 평가할 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어떤 눈도 마주치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좀 이게 스킬적인 건데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눈을 약간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도리도리가 좀 필요해요. 여기서는. 임원진 같은 경우는 좀 3명이 오밀조밀 모여 계셔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부장님들은 긴 테이블에 앉아서 있을 거기 때문에 살짝은 이렇게 고개를 돌려주는 게 필요하고 또 임원진들 같은 경우는 오밀조밀 모여 있지만 또 아이 컨택을 너무 한 명만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한 2명, 3명 같이 번갈아 가면서 아이 컨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다 같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관들 모두에게 나를 각인시키고 어필하기 위해서는 눈도 많이 마주치고 그래서 내용 전에 이제 이걸 먼저 알려드렸고 일단 제가 만약에 지원자님처럼 답변을 한다면은 바로 사례를 소개해드릴 것 같아요. 앞에 뭐 그런 사족 필요 없어요. 데스크 입장 따라야 된다 필요 없고 이런 거죠. 참 이게 질문이 왜 답변이 어렵냐면은 어떤 질문은 또 이렇게 뭔가 말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어떤 질문은 바로 사례가 나와주면 좋고 그게 면접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결정짓는 게 결국은 그 판단력이에요. 그 순간적인 어떤 센스, 감각 거기서 이제 당락이 나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유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스크와 의견을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데스크와 충분히 상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 그럼 완벽합니다. 완벽해서 실제로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훅이죠. 바로 그냥 뒷골에 딱 던지고 유사한 사례가 제일 좋잖아요. 사실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또 포부보다는 경험이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험이 없는 지원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분들. 하지만 본인은 난 이런 경험이 있어 심지어. 그게 베스트지. 그래서 그 앞에 사족을 좀 빼버리고 바로 그냥 딱 들어가주면 훨씬 더 후킹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는데 만약에 면접에서 불합격하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집에 가서 오늘 탈락한 이유를 찾은 뒤에 다음 면접에서 갈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요? 정말 베스트입니다. 정말 베스트인데 혹시 그런 거 말고 그냥 개인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은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저를 놓친 게 후회할 만큼 큰 기자로 만나 뵙겠습니다. 좋네요. 답변 좋아요. 되게 당당하고 되게 좋아요. 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제 만약 지금 증권부나 국제부, 정치부 정도 희망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치 않는 부서를 배치받으셔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글로벌 경제부에 있을 때 부서 이름은 글로벌 경제부였지만 세계에 있는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경제가 좋고 국제 부서가 좋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회 기사였습니다. 아프간에서 있었던 일을 스케치를 했던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거 말고도 아프간 소녀의 편지라고 BBC의 기사를 인용해서 아프간 소녀가 도와달라는 감정 섞인 호소의 글을 제가 작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댓글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원래는 군인과 대통령이 벌인 나라 도와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댓글을 달다가 그 댓글엔 도와줄 방법이 있을 테니까 참고 기다려봐라 라고 바뀐 걸 보고 굉장히 뿌듯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되게 좋아요. 어쨌든 글로벌 경제부에서 일을 했지만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다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부서로 가도 잘해낼 수 있다라는 게 간접적인 어필이 됐거든요. 되게 답변 좋네요.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경험 자체가 많으시니까 어떤 그 경험을 적재적소에 잘 녹여내기만 하면 충분히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죠. 사실 제가 다른 지원자분들은 지원자님만큼 그렇게 경험이 화려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이런 상황에서 막 말을 만들어내니까 더 힘들어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증권부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본인이 특별히 만들어 보고 싶은 코너가 있으실까요? 3분 월드스트리트를 뛰어넘는 코너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현실 특파원님께서 정말 좋은 기사를 녹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달력 부분에서 제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김현실 특파원께서 하시는 채널 영상이 저는 전달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각적인 요소도 부족하고 기사도 보여주지 않아서 믿음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올라오는 주기도 길어서 MZ세대를 끌어모으기에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번 구강해보고 싶습니다. 좋네요. 이거는 일단 그 김영필 기자 특파원에 대한 분석 또 간접적으로 어필이 많이 됐어요. PR이. 내가 그만큼 3분 월스트리트라는 코너를 즐겨보고 있고 또 그 김영필 기자의 어떤 유튜브도 보고 있고 또 그 문제점까지 분석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간접적으로 어필이 잘 됐어요. 답변 너무 잘하시는데요. 확실히 네, 제가 볼 땐 이제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다음 질문 드릴게요.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 그룹인 헝다그룹의 신용등급 강등, 제한적 디폴트 선언이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파급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CNN 기사를 참고해서 썼던 기사가 있는데요. 월가는 헝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부동산은 이미 거품이 너무 많아서 꺼지는 게 시장에 좋다는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 타격이 미치려면 중국에서도 정말 지진이 날 정도로 큰 타격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중국 정부가 나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중국 내부에서도 헝다 사태가 큰 역할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정말 훌륭합니다. 진짜 실제로 1번, 2번 그러니까 월가의 어떤 그 월가는 중국 헝다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 이유와 두 번째, 중국 정부의 부동산 개입 줄기를 이번에 잘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장 나오고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 근거 두 가지 딱딱 나오고 마지막 결론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돈이 잘 돼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너무 빨라요, 말이. 그래서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급하게 답변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말만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은 네. 이렇게 답변하시고 혹시 만약에 뭐 추가 질문으로 이런 게 들어와요. 막 꼬리 질문으로 아닌데 지금 중국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실제로 근데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왜냐면 중국은 시멘트 GDP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시멘트 GDP다. 뭐 건설 부동산
GDP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 GDP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양광백이라고 해서 이제 헝다의 다음 타겟이죠. 이제 점점점 줄줄이 이제 부동산 그룹들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고, 이것이 이제 사실은 헝다 그룹이 차지하는 위치가 대한민국의 SK 그룹 정도래요. 네, 그래서 되게 중국 내에서의 어떤 경제는 심리죠. 투자도 심리지만 경제 전체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해주시면 좋은데, 근데 이건 다른 교육생한테 해줘가지고 조지 소로스가 그런 말 했었어요. 조지 소로스가 투자는 심리다 라는 말을 했었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심리에서 결정이 된다. 근데 실제로 헝다 그룹이 이제 디폴트로 강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 전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부동산이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났구나.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더 이상 아파트 분양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중국 부동산, 건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중국은 사실은 이제 이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아니에요.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얽혀 있었어요. 어떤 그런 그 파생 상품들에 대해서 공중 3회전 5회전 이런 말 했죠. 그만큼 내가 얘 팔면 얘가 얘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중국은 그런 리먼 브라더스 같은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중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GDP의 30%가 이거라니까요. 건설 부동산 시멘트 GDP라고 해요. 그럼 뭐가 무너지겠어요? GDP가 무너지겠죠. 이거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중국 경제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답변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세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커다란 연착륙이 안 되고 이제 세게 경착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로. 그래서 그게 내관이 돼서,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사람들의 이제 중국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지준율이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괜찮아 약간 어르고 달래는 거죠, 국민들을.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 아니고 우리가 또 이렇게 풀어줄게 해가지고 너네 이거 가지고 부동산 계속 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유인을 주는 거죠. 유인을 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정책의 효과가 내년 3월 정도는 가야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대한민국은 여러 번 IMF 때 산업 구조조정이 됐어요. 대한민국은 사실 대한민국도 중국이랑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경제구조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완벽히 앙패를 깎였죠. 큰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지고 산업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삼성 반도체가 나오고 각종 이제 자동차나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으로 업종 개편이 됐는데, 중국은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중국은 그게 안 돼서 여러 번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중국 부동산이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폭락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엄청난 경착륙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실패를 했어요. 이번에도 이제 산업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시멘트 GDP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중국이 실제로 제조업 굴기 하잖아요. 제조 2025 이런 것도 제조업 굴기, 그리고 반도체 굴기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디스플레이 굴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도 이제 우리도 어떤 이런 제조업들이나 어떤 지식산업, 첨단 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 재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내년 3월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내년 3월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과연 그러면 큰 경착륙이 와요. 만약에 진짜 구조조정이 된다면, 만약에 성공을 했다. 이게 일종의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게 헝다 그룹의 이런 디폴트가 사실 중국 정부의 의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시멘트 GDP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IMF가 우리한테 요구했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경제 체질을 아예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색다른 시각이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게. 그럼 중국 정부가 왜 헝다 그룹을 파산시켜? 일부러 이제 산업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으로 할지 실패할지 내년 3월에 보면 알 수 있고, 지금은 살짝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크게 세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기준율로 내려주면서 살짝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경제부장, 지금 경제부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베이징 특파원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조금 중국 경제 밝으실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대다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위기가 오면 당연히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오죠. 왜냐면 실제로 중국이 대한민국의 최대 교육국이죠. 근데 그러면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받아줄 수가 없죠. 중국이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그래서 그럼 대한민국의 어떤 수출 대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럼 그게 이제 연쇄 도미노로 쫙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렇게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잘 파인 튜닝을 하면서 해 가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런 만약에 꼬리 주문이 나온다거나 좀 아닐 것 같은데 나는 헝다 사태를 가볍게 보지 않는데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최근 진행되고 있는 종부세 논란에 대해서, 현행 종부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종부세로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영국에서 마가릿 대처가 영국 경제 인플레이션도 내리고 실업률도 낮췄지만 해임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도세였고요. 두 번째는 주택 가격을 낮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처는 세금을 낮추고 노조를 사업하고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을 폈지만 주택을 잡지 못했습니다. 주택 가격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대처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이게 한국 경제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를 아무리 올려도 매물이 나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었긴 했지만 세금으로 주택을 잡을 수 없다는 게 명명백백해졌기 때문에 종부세를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너무 좋아요. 그 마가릿 대처 수상의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퇴임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인도세와 부동산인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공급 확대를 해야 한다. 네. 너무 좋네요. 답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답변하셔도 네, 충분히 좋은 평가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질문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본인 성격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장점은 친화력이 좋다는 겁니다. 저는 친화력으로 연극 취업도 성공했습니다. 연극은 채용이 전부 네트워킹으로 이루어지고 공채가 없습니다. 저는 영국에 가기 전에 링크드인을 통해서 BBC 월드 서비스 프리랜서들과 BBC 코리아 직원들한테 전부 메일을 돌렸습니다. 그때 채용 공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채용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배웠고요. 영국에 도착한 뒤로는 이벤트 브라이트라는 잡포럼 참여할 수 있는 티켓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결국에는 BBC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점은 걱정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면접 전날에도 잠을 잘 못 잤는데요. 저는 걱정이 많은 대신에 준비를 더 많이 하는 장점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진짜 엑설런트하네요. 진짜 이거는 손댈 게 없는데, 일단 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 친화력이 좋다라고 먼저 딱 받고 그 사례를 소개해 준 점. 실제로 영국은 네트워킹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그 어떤 되게 이 자체가 되게 호킹이 잘 돼요. 이 자체가 되게 신기해요. 아, 공채가 없구나 영국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그분들도.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부 메일을 돌려서 채용 관련된 각종 정보와 도움을 얻었다라는 게 너무 이제 딱 그 친화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고요. 딱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단점도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 단점 말하고 해서 진짜 단점 말하면 안 돼요. 저 좀 게을러요.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는 건 사실 단점이 아니죠. 단점 아닌 단점, 장점 같은 단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잘 해주셨고, 걱정이 많을 만큼 그만큼 더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한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한다. 너무 좋네요. 네, 이 답변은 베스트인데요, 그냥.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의 가장 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중의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사를 쓰면서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댓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얼마 전 판결에도 기레기가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했는데 누구도 기사의 편에 서주지 않고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이 컨택 계속 해주셔야 되고. 네, 답변이 좋았는데 조금 본인만의 어떤 그 분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뭐 기자라는 직업이 단점이 뭘까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과 분석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과연 뭐가 단점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면 조금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고.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면 사회적 직업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워라밸이 없다 이런.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무난한 답변을 생각해요. 그냥 워라밸이 되게 안 좋은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네, 실제로 다른 어떤 업종에 비해서 야근이나 이슈나 사건들이 계속 터지니까 그걸 계속 취재하고 계속 그걸 기사를 작성해서 송출을 해야 되는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직업일 것 같다 라는 말씀. 실제로 그분들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일해보셔서 알 거예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담배도 엄청 많이 피고,
실제로 되게 단명을 많이 한다고 하죠, 언론인 출신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강관리도 좀 열심히 하겠다, 뭐 이 정도로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무난하게 답변해 주시면,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리고 최근에 AI라고 하죠. 그러니까 AI가 이미 저널리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증권, 스포츠, 날씨 등의 기사는 이미 2016년부터 AI가 쓴 기사들이 상용화되고 있고, 또 기사에 대한 평가에서도 중립성과 신뢰성 분야에서는 인간보다 AI 기자가 더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대요. 그래서 최근엔 AI 앵커까지도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AI 저널리즘 시대에서 인간 기자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될까요? 리포터와 저널리스트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BBC에서 관련 기사를 작성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리포터는 사실을 전달하는 기자고, 저널리스트는 자신의 생각을 녹여내는 기자입니다. 저는 독자들이 신문을 읽을 때는 사실만 알고 싶어서 신문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넓히고 이게 어떻게 미칠지에 대한 기자의 시선을 하는 게 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포터의 영역을 AI가 대체할 수 있지만 저널리스트의 영역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되게 좋아요. 네. 리포터와 저널리스트의 차이가 뭔지를 아냐? 이것도 이제 훅이죠. 이제 훅으로 디코이에 잘 던졌고, 그리고 사실 너무 맞는 말, 너무 그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문을 보는 게 단순히 정보 전달을 위해서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설이나 다른 어떤 박스 기사라고 하죠. 소위 어떤 기자의 분석과 통찰이 들어가는 그런 기사들을 읽기 위해서 신문을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답변하면은 리포터는 몰라도 저널리스트는 절대로 대변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다. 너무 좋네요.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안산 선수의 어떤 그런 페미니즘, 젠더 갈등 이슈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이 젠더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젠더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작은 파이라고 생각합니다. 젠더 갈등은 20, 30대에서 가장 심한데 이 20, 30대는 취업으로 가장 고민을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언론도 자극적인 용어로 세대의 갈등을, 남녀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조동현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사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성추문과 성스캔들을 쌓였는데 정작 역량은 평가하지 않고 사생활과 성생활로 질타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 언론 보도들은 유튜브에서 있었던 자극적인 용어만 쏙쏙 빼서 상간녀, 이혼녀 이런 식으로 자녀 이름까지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남녀 갈등을 더 부추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동현 사례는 절대 언급하면 안 돼요. 절대 언급하지 마시고, 왜냐면 여기가 만약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하다못해 서울신문, 한국일보 이런 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서울경제는 그 조동현 사태를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겁니다. 조동현 씨를 되게. 왜냐면 그런 논리대로 따르면은 사실 성추문이나, 사실 이재명이 좀 예외적인 거잖아요.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는 사람인 건데, 사실은 이런 추문이 일어나면 다들 사퇴를 하시죠, 보통은. 그래서 이런 게 서울경제에 있는 부장님들이나 임원진 입장에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진짜로 제가 진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다 된 밥에 콧 떨어뜨리는 게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어쨌든가 다들 남자예요. 제가 볼 때 여자 부장님은 안 들어오실 겁니다. 실제로 여자 부장님이 한 분인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뭐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남성 중심의 어떤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큰 기업이고, 그리고 또 임원진들은 특히나 더더욱 그렇고, 그 조동현 언급이 저는 사실 앞에 너무 좋았거든요. 작은 파이는 본인의 분석이잖아요. 네. 본인의 분석이라서 이게 너무 좋다. 왜냐면 본질과 핵심을 깨뜨린 거예요. 실제로 일자리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정이 안 좋은데, 당연히 내 주머니 사정이 안 좋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막막하고 깜깜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조그마한 어떤 그런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맞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를 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게 해주면은 이런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이런 갈등이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언론 또한 자극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붙이면 안 된다 까지만 했으면 베스트인데, 그 뒤에 조동현 사태가 나오는 건 좀 그래요. 왜냐면 실제로 조동현 씨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그렇죠, 사실. 그래서
빌 클린턴 같은 사람이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면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리나라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 되게 어떤 그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뭔가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느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사실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맞아요. 네, 사실 이분이. 그래서 저도 뭐 쭉 팩트 체킹이 물론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겠지만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좀 조금 이 추문이죠 진짜. 그래서 조동현 사태는 언급을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론들도 너무 이런 거를 클릭수 장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너무 싸움 붙이지 말고 이까지만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베스트.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내에서의 한일 관계는 가히 파국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인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위안부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었는데 물론 문제가 많았으니까 다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더 수가 줄어들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만 일본에게는 이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라는 합의를 얻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하셨어요. 실제로 이 위안부 합의라고 하면 보통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 하면 그냥 치를 떨잖아요. 사실 그런 게 좀 크죠. 약간 뼛속 깊은 어떤 반일 정서가 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시야 안목을 지금 접목을 시킨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국제적 합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되 일본에게도 따끔하게 어떤 역사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경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좋네요. 답변 되게 좋아요. 네, 훌륭해요. 본인만의 분석과 시야 안목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좋고 또 실제로 서울경제가 되게 좋아할 만한 답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보수 경제나 보수지가 그러니까 친일이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파트너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약간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사실 지금 일본이 사실 미국이랑 그렇게 따지면 절대로 될 수 없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으로 그래서 수십만 명이 그렇게 해서 그냥 산화돼 버렸는데 근데 일본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오직 감정적 이득보다는 어떤 실리를 추구하는 게 맞죠. 사실 어떤 국익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일본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손을 잡고 하는 게 맞죠.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실제로 저는 그런 입장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서울경제가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좀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근데 실제로 지금 윤석열 후보도 이런 입장이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 보면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너무 지금 과거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되게 답변을 잘 해주셨고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MSCI 지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MSCI 지수에 편입을 지금 대한민국이 시도하려고 하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했을 때 그 지수 인덱스에 묶였다는 이유만으로 더 들어오는 자금이 많고 이건 우리 증시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MSCI에 들어가려면 공매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사실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손댄 공매도 제도가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상환 기간이 제한이 없는데 개인은 90일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오르던 떨어지던 90일 이내에는 조금 반대 매매가 된다는 뜻인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공매도를 전면 도입하고 개인에게도 미국처럼 열어줘서 공평한 기회를 갖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그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분석과 통찰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공매도를 전면 개방을 하게 될 경우에 사실은 지금 현행 공매도가 이제 몇 개 기업들만 허용을 하는 뭐 그런 구조잖아요. 그 전면 개방했을 경우에는 어떤 국민적 반발이 개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제도로 막아도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게 저의 가장 큰 경제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몇몇 종목에 오히려 몇몇 종목만 가능해 한다면 다른 데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그 종목에 더 물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게 정말 공매도에 타깃이 되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이슈도 세 번째에 속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정치권에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된 내용이 막 나오고 있는데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게 이제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 이슈라서 조금은 열린 개방성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데 조금은 지금 내로우 마인드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지수 편입 자체는 찬성을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어쨌든 이게 어떤 금융 규제나 투명성 등이 시장의 자율성 등이 완전히 보장이 돼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 대한민국이 이런 조건들을 제대로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MSCI 지수를 언급을 왜 대선 후보들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정치권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좌지우지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물론 이게 공약이 될 수는 있죠. 공약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어떤 금융당국이나 금융 관련된 부처에서 해야지 갑자기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그냥 개미들 이제 표를 보고 편입하겠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개방성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일단 먼저 그 인프라부터 구축을 하고 그리고 또 정치로부터 독립도 이뤄낸 다음에 진출을 해야 보통 성공적인 지수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데 그 찬성을 하는데 약간 열린 개방성, 저처럼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열린 개방성을 좀 보여주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수처 아마추어 논란이 있죠. 수사에 대해서 어떤 졸속 수사, 아마추어 수사. 근데 공수처의 존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형태로는 존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위공무수사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대장동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기소도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끝나기도 하고 공수처의 설립 목적대로 정권과 검찰, 검사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서울경제는 공수처를 폐지하라는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그냥 서울경제 입장을 좀 따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또 언론 사찰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TV조선 기자들이랑 문화일보 기자들 통신 조회를 했다고 하는 거죠, 공수처가. 근데 물론 이제 본인들은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하지만은 근데 이건 되게 좀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기자들의 어떤 그 통신을 조회를 한다는 건 이건 사찰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공수처라면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다. 다시 출범을 할 때 하더라도 현행 방식대로의 공수처는 사라지는 게 맞다라고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가 서울경제라는 언론사에 입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언급을 해주면, 왜냐면 이제 공수처를 되게 분노할 겁니다. 왜냐면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사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한겨레 경향이나 이런 서울신문 이런 좌파적 색채를 띠는 언론사도 엄청 욕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수처는 존속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네. 또 하나 더 언급을 좀 드리면은 지역 카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 카페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역 카페를 선호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더 나은 상품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카페를 준다고 해서 그 선호 현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지역 상인들에게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거나 역량을 강화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카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요. 딱 받고 들어가고. 실제로 서울경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이재명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도 30조를 날치기로 그냥 예산안에 넣었다고 하죠. 사실 이게 중세 봉건 길드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그 영주들이 있고 각 영들이 성 안에 이제 그 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게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하고 유로화 뭐예요? 화폐 통합이잖아요.
그 외에도 뭐 USMCA나 그런 것들이 다 개방화, 국제화를 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지역 카페를 만들어서 그럼 지역 카페를 블록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뭐 부산에서 있으면은 뭐 광주 가면 못 쓰잖아요, 그걸.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화폐의 어떤 국제화와 개방화를 시켜도 모자랄 판에 지금 무슨 중세 본관 길드로 돌아가자는 말이 맞냐 이게. 이런 약간 본인의 백그라운드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역 화폐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가 됐어요, 실제로. 네. 구독하는 친구 뭔지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서울경제를 구독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네. 이걸 어떻게 사실 이거 진짜 받았었거든요. 한국경제 때 받았는데 저희 집 매일경제를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거짓말 했다가 합격해서 조회했는데 아니면 큰일까 그냥 솔직히 지랄을 했어요. 아 근데 그게 조회가 가능해요? 본인 이름으로 구독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아실까요? 근데 그분들이 모를걸요? 그럼 그냥 서울경제를 그냥 구독한다고 하죠.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분. 네, 그거 가지고 막 조회해가지고 진짜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네 서울경제 구독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부모님이 경제신문을 좋아하셔가지고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세 개를 구독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이제 약간 믿음직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약간 좀 개연성 있게 믿음직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죠. 아, 아버지가 경제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이어서 세계를 다 보고 있구나. 우리도 보고 있구나. 이렇게. 네. 정말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네. 뭐라도 지어짜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이건 미처 제가 공부가 덜 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다음에 혹시 다른 질문 주실 수 있으면 다른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어거지로 막 이상한 얘기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제가 공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공부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네. 마지막 질문까지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반도체 겨울 온다는 모건 스탠리 나흘 뒤에 강력 삼성전자의 강력 배수. 제가 이데일리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조회수 1위에 올랐던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이데일리에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봤던 기사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온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대폭 낮추고 삼성전자가 주가에 타격을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4일 뒤에 모건 스탠리의 다른 전략가가 삼성전자의 확신 매수 등급을 부여하면서 목표 주가를 확 올렸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발굴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냈더니 다른 메이저 언론사들이 제 기사를 제목까지 그대로 갖다가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사를 보고도 다른 시각으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서울경제가 기회를 주시면 서울경제에서도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데 만약에 그 이데일리라는 단어가 답변에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이데일리를 가지고 서울경제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데일리란 특히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데일리란 언론사 자체가 서울경제 출신들이 만든 거거든요. 서울경제 기자님들이 만들었어요. 나가서 제가 알기로. 그래서 뭔가 내가 만약에 앞쪽에 이데일리 언급을 좀 했다. 한 2번 정도 했다. 그 마지막까지 이데일리 하면은 좀 뭔가 이제는 좀 듣기가 좀 거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좋은 경험을 했네, 좋은 스펙이 있네 라고 바라보아주기에는 너무 이데일리 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을 이데일리로 장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차라리 그냥 뭐 이데일리란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뭐 경제지에서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이 기사가 이렇게 주가를 달렸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제가 서울 입사하게 되면은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역량을 발휘해서 이러한 기사의 클릭수나 조회수나 아니면 뭐 서울경제의 어떤 위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면 돼요. 이데일리 얘기는 굳이 마지막 한마디까지 또 이데일리 얘기는 하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간 웃으면서, 네, 그만하면 마지막 이미지도 중요해서 뭔가 제가 꼭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한다거나 그런 약간의 어떤 비언어적인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아마 여유롭게 합격을 하시지 않을까